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서울 내륙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밤부터 다시 내려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보복 조치가 분명해서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 해체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권고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연내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서울 내륙 지방은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비가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다시 비가 강해져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로 어제와 비슷해 다소 덥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이어 일본의 2차 보복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일본 강요회의를 통과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조치라는 우리 측 지적에 대해서는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일본 정부 내부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あくまで韓国の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ことなどを踏まえ、日本の輸出管理、ここを適切に実施するために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정대로 오늘부터 시행하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보복 조치가 분명하지만 거듭 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은 이낙연 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한 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또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 물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1, 2차 보복 조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리 정부와 업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보복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추가 규제에 나설 수가 있어서 그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습니다. 이어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문을 연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앞두고 하루 평균 200건 넘게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어떤 그런 문제 이슈에 대해서 피해가 있으신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도 될지요?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건 어떤 품목이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지, 또 대체 수입은 가능한지 등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다루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이제 좀 수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대체를 할 수 있는 5개 국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심층 조사를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1차 조사 결과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규제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일본 수출 규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대출 등 2,650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사태 추이를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함께 지원의 폭과 범위도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당장 추가 규제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언제든지 규제 품목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든지 새로운 조달처를 후보를 찾아야 되는 이러한 사무적인 부담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8%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는 물론 일반 기계와 2차 전지 등이 위험 품목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00여 개 핵심 품목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5조 원을 투자해 기술 자립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맞춤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심 품목 100여 개에 대해 긴급 정밀 진단을 올해까지 마무리합니다. 해당 품목들에 대해 우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대체품을 수입할 수 있는지를 따져 유형별 대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술 수준은 높지만 일본 외의 다른 나라에서 마땅히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국내 기업들이 협업해 대체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 동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에 5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들 품목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최근 상황을 통해 글로벌 공급 사슬이라는 커다란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연구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며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민관 공동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 품목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평가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한국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 사실의 근거에 발표해달라고 요구했고 한국은 과학적 사실의 근거에 합리적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지난 19일 우리 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답변서에서 현 시점에서 오염수의 처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책임을 가지고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이 문제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주변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가 적발한 일본산 폐기물의 방사능 기준 초과 사례가 전무한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일본산 고철 등을 꾸준히 반송하고 있어 환경부 검사가 허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폐기물은 연간 150만 톤 안팎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폐기물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 최근까지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전무합니다.
반면 원안위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고철, 컨테이너, 알루미늄 등의 방사능을 검사해 기준치를 초과한 24건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보다 철저한 적발을 위해 환경부가 아닌 원안위가 일본산 수입 폐기물 방사능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형 경수로인 APR-1400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최종 취득했습니다. 한수원은 APR-1400이 지난해 9월 표준 설계 인증서를 받았고 11개월여 동안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미국 연방규정부록에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APR-1400 원전이 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 인증을 함으로써 한수원은 이 원전을 미국 내에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대강) 보호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연초에 금강과 영산강의 세계보 해체 권고안을 제시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의 5개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 3곳은 해체, 백제보와 성촌보 2곳은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시안은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우리 강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입니다. 이 권고안은 이번에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물의 부족이나 풍수에 물 분쟁, 식수 오염 등 물과 관련한 문제가 광범하게 발생하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보해체 등 정부 권고안이 그대로 유지될지 또 연내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회 출범 자체가 지난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후 2달 이상 늦어졌고 4개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이 빠듯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지역의 강한 반대가 큰 부담입니다. 세종시 등 3개 지역의 시의회가 모두 해체를 공식 반대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중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강과 낙동강은 더 큰 문제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보호 처리 방안을 올해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보호 개방 실험도 아직 하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 방안 제시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홍순욱입니다.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황폐기물이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황폐기물을 활용해 만든 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전자소자와 적외선 광학기기 등 여러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석유화학 공정에서 나오는 황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6,800만 톤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130여만 톤, 이 중 중국으로 80% 이상 수출되고 나머지 20%가량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황폐기물은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지만 최근 중국의 정유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우리 수출량이 줄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황폐기물로 신소재를 만든 배경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중합 방법의 단점을 개선해서 보다 고성능을 갖는 고안정성을 갖는 고분자 소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신소재는 신축성을 최대 3배 조절할 수 있고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등 다양한 기능이 강점입니다. 특히 한 번 사용한 뒤 프레스 공정으로 재가공할 수 있어서 경제성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석유화학 부산물인 황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기술은 경제성이 뛰어나고 다기능성 소재로 활용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그 적외선을 투과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고분자 분야 국제학술지 ACS 매크로레터스 8호로 표지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영구 탈모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사람의 모낭을 이식받은 쥐에 실험한 결과 항암 치료로 영구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모낭 줄기세포의 손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항암 치료로 모낭이 손상되면 모낭 줄기세포는 회복을 위해 증식하는데 이때 유전자 손상에 취약한 상태로 바뀝니다. 이후 항암 치료가 계속되면 손상이 축적되고 모낭 성체 줄기세포에서는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해 대량의 세포 사멸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모낭 줄기세포가 점점 고갈되고 조직 재생 능력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영구 탈모가 생기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간 소아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20세 이상 성인 환자는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피부과 배유인 교수팀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토피 피부염 경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14년 98만 4천 명에서 2018년 95만 3천 명으로 3%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9세 환자는 19%, 10세에서 19세 환자는 7% 감소했고 20세 이상 환자는 19% 증가했습니다. 배유인 교수는 소아와 청소년의 경우 인구 감소뿐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로 환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성인은 직장과 가사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주변 환경 개선이 쉽지 않아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태운 러시아 소유스 우주선이 재시도 끝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봇 표도르를 태운 소유스 MS-14는 우주선은 모스크바 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 8분에 자동 도킹 시스템을 이용해 ISS에 도킹했습니다. 소유스 MS-14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1분 도킹할 예정이었으나 우주정거장의 자동 도킹 시스템 신호 증폭기에 문제가 생겨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ISS에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불량 한약재를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들여온 양이 확인된 것만 3,000톤 가까이 되는데 중금속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시중에 풀렸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창고에 보관 중인 마대를 뜯습니다. 진주조개의 껍데기, 이른바 진주모가 가득합니다. 세관에는 한약재용 진주를 수입한다고 신고하고는 금지 품목인 껍데기를 들여온 겁니다. 세관이 적발한 업체 3곳은 이처럼 수입 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한약재를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3년여간 2,900여 톤, 시중 가격으로는 120억 원어치가 넘는 양입니다. 대부분 약재상과 한의원 등에 유통됐습니다.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 수입 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함으로써 일부 한약재에서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지만 버젓이 유통됐습니다. 문제가 된 한약재를 반품하는 대신 품질이 떨어지는 비슷한 약재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감시를 피했습니다. 세관은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업체 직원들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고 한약재 수입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요즘 TV에서도 또 동영상 플랫폼 사이트에서도 먹방이 대세입니다. 이런 먹방은 보고만 있어도 입에 침이 고이면서 식욕이 돋는데요. 꼭 먹방이 아니더라도 가을이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아도 식욕은 왕성해지죠. 이 모든 게 다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음식의 심리학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